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내용은 비트코인과 그리고 이믹스 내용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매우 기분이 좋은데요. 녹화 찍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비트코인이 원화로는 7천만 원 선을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전체 시가총액 대비해서도 상징적인 의미는 2조 달러가 넘었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그만큼 또 1조 달러 정도를 또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우리가 진짜 투자를 했던 게 바보 같은 짓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바보 같은 짓은 아니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막 들어오셨던 분들은 그럼 무엇을 투자를 해야 될까? 그리고 비트코인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 이런 점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기반으로 이번 내용 좀 준비를 했는데, 자, 이번 내용에서도 보게 되면 현물 비트코인 ETF가 40억 달러 순이익이 기록을 했고요. 1월 11일 이후 순이익이 6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블랙록의 IT 티커명이죠. 네, 이쪽도 이제 비트코인 규모로만 따져도 10만 개를 넘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밑에 있는 쪽에서는 대부분 정리가 될 거예요. 정리가 될 때 또 순유출과 순유입에 따른 규모가 GBTC 물량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시기가 이제 당장 오는 건 아니지만 한 몇 년 뒤에, 한 2, 3년 뒤에면 운영 성과 추이에 따른 이익 분포들을 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사업의 성과가 잘 안 나온다고 하면 그때 순유출 규모와 아니면 곧바로 상장 폐지 또 가능을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점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블랙록과 피델리티나 아크인베스트나 뭐 비트와이즈나 인베스코까지는 아무래도 괜찮게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렇게까지 좋았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ETF 됐네, ETF 우리가 어찌 보면 21년도 이전에 투자했던 분들은 특히나 ETF에 대해서 엄청나게 목말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ETF에 금과 많이 비유를 많이 했죠. ETF가 통과를 하고 나섰을 때 금의 퍼포먼스는 이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여전히 조정은 얇고 길게 올라가는 상승 곡선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즉 이제 막 초입부 단계고 아직 순유입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는 여기에서 숏을 던지기에는 상당히 부담 요소가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이시니까 그런 외상후 장애 같은 걸 좀 많이 겪지 마시고요. 가는 놈만 가기 때문에 비트를 타든 가는 놈만 타든 둘 중에 하나를 꼭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ETF의 순유입 규모가 좋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번에도 이야기했던 내용인데요. ESG 펀드에 있는 규모가 조조한 실적이 계속 있었고, 대부분 투자자들도 이 수익률 대비해서도 딱 보면 빅7 테크 기업들이 생각보다 실적이 좋았고 주가도 생각보다 많이 올랐죠. 근데 ESG에 있는 펀드에 있는 수익률은 생각보다 저조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어떤 쪽에 ETF 상품군으로 갈아탈까요? 이런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블랙록도 마찬가지로 이게 돈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크립토 쪽에 대부분 홍보와 마케팅을 결집시켜서 많이 밀어주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호텐스가 이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었는데요.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이 환매를 막지 못했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이거 좀 실패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이야기가 들리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좀 있겠고, 그 다음에 뱅가드나 나머지 쪽은 그렇게까지 급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이렇게 들리기도 있습니다. ESG 펀드에서 손실 규모가 좀 큰 쪽은 블랙록과 피델리티니까 이쪽이 좀 더 빨리 들어왔던 의도는 자기의 이득을 좀
취하기 위해서, 자기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또 보게 되면 비트코인 지금이라도 들어갈까요? 제가 이제 이건 설문조사 한 건 아니지만 가지고 온 거지만 한국경제에서 나왔던 조사 기반에서 대략 한 600명이 참여했던 내용에서는 들어갈까요 하니까 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는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가볍습니다. 내 돈이 들어간 게 아니죠. 그래서 말은 그렇다라고 하지만 실제 차트 기반적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너무 올랐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오랫동안 투자해 보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 그리고 제가 ETF에 대해서 요즘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ETF도 많이 투자를 해왔던 측면이 있어서 이 내공을 살려서 감히 조언을 드린다고 하면 ETF가 이렇게까지 인기가 좋고 그 다음에 MMF 자금에 있는 추이까지도 고려를 해본다고 하면 충분히 성장 동력은 상당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블랙록에 하나에 있는 ETF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여기에 머물고 있는 시가총액 추이가 일단 100조밖에 안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현재인 비트코인이 1000조 규모라고 치면 이제 막 100조밖에 안 됐기 때문에 밸런싱을 맞춰가는 단계에서 최소 못해도 500조 원대까지는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1단계 정도는 그 정도 수준을 좀 채워가기 전 때까지는 쉬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상징적인 의미로 인해서 더욱더 사람들이 더 많이 찾을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ETF 추이도 좋은 흐름에서 기존에 있었던 거래소 쪽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의 유입량도 생각보다 잘 방어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들어오고 있고 잘 들어오고 있다라는 건 테더가 앞으로 이쪽에 이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들어왔던 이 물량의 일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자기 이거 가지고 또 이자 농사 또 지을 거잖아요. 또 이익의 15% 정도는 계속 비트코인을 매입을 할 것이기 때문에 나쁜 부분은 없다. 이것도 선순환 구도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측면이 있고 USDC도 한동안 동향은 계속 유입이 되어가고 있다는 건 나쁘지 않는다. 그래서 전체적인 마켓에서도 코인베이스 마켓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바이낸스 FD USD 마켓 그리고 USDC 마켓 뭐 요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USDC 마켓은 너무 크니까 제외하고 이 두 가지의 움직임 패턴만 잘 보셔도 나쁠 건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채굴자 동향을 좀 본다라고 하면 EIA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좀 보고하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 보고를 적합한 시점에서 제출을 안 했을 경우에는 벌금이 상당합니다. 대략 한 1,30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시티뱅크가 아발란체에서 사모펀드 토크나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대부분 이제 아발란체가 기업형 체인이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이쪽에서 토크나 작업을 좀 많이 테스트를 하고 있다. 이제 막 테스트 구간에서 이제 빅데이터를 쌓아가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아직 여기서 무언가 구현화 되려고 하는 그런 모델링이 이제 명확하게 한 개, 두 개씩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아발란체도 좋겠죠. 물론 아발란체나 솔라나의 가장 매우 중점은 무엇이 될 수가 있냐면 이더리움만큼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더리움의 기본 조건을 다 맞춰 주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또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몇 가지 퀀트 내용과 그 다음에 차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도 일단 맥만 보시는 맥 분석가님이 이번에 보았을 때 3천만 달러 규모의 숏 포지션이 청산돼 가격이 더 상승했지만 강력한 상승 추세 형성하지 못하면서 이내 가격을 하락했던 형태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 숏 청산 규모가 어느 정도가 좀 더 나와 주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매번 이야기를 하는 측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숏에 따른 추이가 상당히 많이 깨져야 롱이 많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것도
단타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추세를 보았을 때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청산 차트 딱 띄워놓으면서 매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롱이 많이 부셔져야 숏이 많이 부셔져야 추세는 좋은 패턴이 많이 나온다고요. 이렇게 뭐 올라가죠. 이렇게 박살나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패턴에서도 이거는 누구나 알지 않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롱과 숏에 있는 교차 범주가 어느 정도 터져주면서 숏이 조금만 더 터져주면 더 좋습니다. 근데 숏만 무작정 터지면 롱에 있는 누적치가 한 방에 터지는 경우가 발생을 많이 하니까 그런 것도 주의하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했었죠. 이번에 이제 포지션이 한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당연히 숏 포지션에 하루에 63,000명 대상의 청산 규모가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223밀리언 달러 정도가 청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애널리스트 쪽에서 나왔던 이제 코인리스 CC 분이 이번에 선물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이동되는 움직임이 좀 나타났다. 거래가 다시 위험을 감수하고 감수할 준비가 좀 마친 거 아니냐라는 내용도 나와주기도 해서 이 내용도 한번 준비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이런 패턴 구간이 반복되죠. 예. 근데 이런 퀀트 자료는요, 단타용으로는 좀 많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기간이 생각보다 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장투용이나 어떻게 보면 중기 투자할 때는 이런 거 좀 쓸만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와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횡보나 살짝 올라가는 패턴. 근데 올라가는 가속도가 붙으면서 이런 구간대가 좀 많이 보여줬다라는 게 약간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분도 이걸 계속 트레이닝 하면서 좀 많이 연습을 했던 결과값을 공유를 해 주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비트코인의 CPI에 미쳤던 영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더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PC 지수가 이제 조만간에 나오게 될 것인데요. 이제 연준은 PC를 더욱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번 뉴욕 증시도 대부분 좋게 나왔던 이유는 CPI 반응이 생각보다 그렇게 다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 이유는 블랙록과 그 다음에 JP모건에서 나왔던 내용 기반으로 좀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CPI 과민 반응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냐? 지난 18개월 동안 그래왔고 12개월 FMC의 엄청난 그 점도표를 보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 달성하자마자 연말에 반등하길 부분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블랙록 쪽의 장 보이빈 책임자가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JP모건의 수석 글로벌 전략가 데이비드 켈린도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갈수록 경제는 천천히 성장을 할 거고, 그러면 당연히 인플레이션 잘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굳이 겁먹을 필요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메이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슈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위믹스 클래식의 연쇄 청산 발생이 추정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요게 이제 레버리지 파밍에 따른 영향성으로 있었다라고 하니까 이런 좀 위험성이 있는 건 좀 조심하시길 바라겠고, 이믹스에서도 이제 나이트크로우의 본격적인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제 나이트크로우가 잘 돼야 위믹스도 또 잘 됩니다. 왜냐? 위믹스가 나이트크로우에 따른 지분을 가져갔기 때문이죠. 이것도 이제 배당, 지분 매각, 투자금 회수한다. 회수를 하면 어떻게 된다? 위믹스에게 뭐 돈을 쓰이겠죠. 만약에 이걸 위믹스한테 안 쓰면 이건 진짜 쓰레기 새끼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이거 했는데 위메이드 쪽으로 가져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욕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전히 이제 오르니까 저희도 기분이 좋은데, 이럴 때 이제 스택스 같은 경우에는 제 기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너무 과하게 오르지 않았나
이것도 이제 논리가 있어야 되겠죠. 기술적 패턴의 논리라는 건 좀 어떻게 갖다 붙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지만 그냥 이론적으로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볼린저 밴드 범주가 85% 범주 안에만 있고 나머지 벗어나는 범위가 너무 크게 되면 다시 수렴하려고 하는 그런 추이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다시 들어오려고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과열 구간이 좀 더 나온다고 하면 다시 쉬어갈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이때까지 과열됐던 구간에서 안 들어왔던 패턴은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까지 과열이 나왔던 패턴, 나왔던 패턴마다 조정이 일시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스택스를 들고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좀 보시고, 스택스를 만약에 추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만간에 눌렸을 때 접근해보고, 그 다음에 솔라나나 아발란체 같은 경우도 보게 된다고 하면, 솔라나나 아발란체가 너무 비싸요 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위험도를 좀 더 늘리고 그리고 수익률도 당연히 위험도와 비례를 하니까 민코인 쪽에 봉크 이런 쪽이 요즘은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봉크나 그 다음에 내가 이더를 믿으면 뭐 시바나, 그 다음에 내가 비트를 믿으면 도지나 뭐 이런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봉크도 최근에 보게 되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럴 때 좀 보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은 BRC20 쪽으로 봐야 되는데,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가 있습니까? 오르디가 있죠. 오르디가 있고, 그 다음에 SATS가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그나마 BRC20 쪽에서 그나마 좀 많이 싸다. 그리고 페페도 좀 유념 있게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소신발언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가는 놈만 가는 겁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리플도 가긴 가겠지만 얘는 시즌용이기 때문에 시즌용이 오기 전 때까지는 좀 가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가려면 BTC 마켓에서 많이 밀어주어야 된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좀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자, 리플 점유율 많이 빠지고 있죠. 비트코인 도미넌스 점유율이 같이 빠지고 있습니다. 리플에 있는 쪽에. 그러니까는 못 가는 것이죠. 반면에 솔라나 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솔라나 쪽은 대부분 도미넌스가 많이 올랐습니다. BTC 마켓은 그냥 도미넌스랑 똑같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원화에서도 밀고 BTC 마켓도 밀고 테드에서 미니까 솔라나가 그만큼 많이 올라가게 된 겁니다. 어찌 본다라고 하면, 물론 부연 설명은 그 전에도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시간 관계상 이제 제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반감기 얼마 남지 않았고, 그 다음에 레이어 1이 이더가 이만큼 올라가면 레이어 1에 있는 에이다나 나머지 애들도 좀 좋겠죠. 그렇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